저는 샛불 속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며 바다와 함께 늙었죠. 은퇴하고 강릉 외곽 작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새벽 5시면 눈이 절로 떠집니다. 먼저 된장국을 올리고 달걀을 굽습니다. 손자 민호가 학교 가기 전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걸 보면 기운이 나거든요.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 서유는 도시에 자리 잡고 삽니다. 바쁘다며 자주 오진 못하지만요. 그래도 민호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이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도 마당에서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고장났다고 맡긴 물건이었죠. 뚜껑을 열고 다른 납땜을 다시 메웠습니다. 주파수를 돌리니 파도 예보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저는 민호에게 바다는 눈으로 오기 전에 먼저 귀로 온다고 말했죠. 녀석이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웃음이 참 고맙습니다. 저녁 무렵 서윤이 들이닥쳤습니다. 표정이 괜히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몸 좀 추스르실 겸 힐링 여행을 가보자고 하더군요. 지유섬 리세 캠프라는 전단을 내밀었습니다. 무인도 체험이며 자연식이며 안전요원이 상주한다는 말들이 줄줄 적혀 있었습니다. 전단 한 구석의 사진이 제 눈을 붙들었습니다. 배 옆에 서 있는 사내의 팔뚝에 단문신이 선명했죠. 예전에 조선소 부두에서 보았던 그 모양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답을 미루고 방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녹슨 보온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중요한 것은 불에도 물에도 끄떡없는 데 넣어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집 등기 원본과 통장 사본 그리고 민호가 7살 때 그린 가족 그림을 그 보온병에 숨겨놨습니다. 뚜껑을 조심스레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잊지 말자. 급할 때는 이걸 들고 나간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어선주의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서연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하필 무인도일까? 전단 속 단문신은 무엇을 뜻할까? 사소한 의심이 가슴 언저리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래도 민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불안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밥그릇을 씻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찬 기운이 뺨을 스쳐갔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귀가 먼저 듣는다는 말. 내 귀가 지금 작은 위험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 약속한 금요일. 커다란 승합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운전자는 말수가 적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팔뚝에 단문신이 엿보였죠. 저는 모른 채 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약간의 옷가지와 보온병 하나를 넣었습니다. 서유는 밝은 목소리로 안전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민호는 신나서 창밖을 내다보며 손을 흔들었죠. 2시간을 달려 작은 포구에 닿았습니다. 배색 하늘 아래 낡은 어선이 한 척 서 있었습니다. 나무 갑판에 못자국이 해퍼 보였습니다. 선장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저는 대답하며 배에 올랐죠. 서유는 민호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바람 쐬고 오시면 된다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바다로 나가자 파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배는 콩알처럼 들썩였습니다. 저는 민호의 조끼를 다시 조여주고 선장 옆에 섰습니다. 혹시 캠프 안내원은 어디서 합류하는지 물었습니다. 선장이 고개만 툭 까딱했습니다. 말끝이 짧았습니다. 저는
단 문신을 한 그의 손목을 흘끔 봤습니다. 전단 속 사진과 같은 자리, 같은 모양. 배는 말없이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에 닿자 해변은 인적이 없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없었죠. 흰 모래와 잡목 숲뿐. 서윤은 준비해온 상자 몇 개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요원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 대답 대신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손짓했죠.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배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선장이 번개처럼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모래사장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풀리며 앞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서윤이 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잠깐이 뭐냐고 묻기도 전에 모터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장이 뒤를 잡아당기며 배를 밀었습니다. 물살이 하얗게 갈라졌죠. 민호가 두 팔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바람에 찢겨 날아갔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발끝이 물에 잠기도록 달렸습니다. 그러나 배는 이미 멀어졌습니다. 서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더는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모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이 텅 비었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습니다. 익숙한 소금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일어섰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숲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야 한다. 민호에게 돌아가야 한다. 나는 쇳불 속에서 버틴 사람이다. 그 생각이 무너지는 무릎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섬을 둘러보니 물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목 사이를 헤치고 오르니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손을 담그자 얼음처럼 차가웠죠. 두 손 오므려 몇 모금 들이켜니 비로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다음은 비바람을 피할 곳이었습니다. 해안 바위 뒤로 낮은 동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땅바닥이 젖어 있어 마른 가지와 풀을 긁어 모아 깔았습니다.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바위에 붙은 조개를 따고 미역을 뜯었습니다. 문제는 불이었습니다. 성냥도 라이터도 없이 처음 불을 일으키려니 막막했죠. 젖은 나뭇가지는 연기만 뿜었습니다. 저는 바람기를 막고 마른 솔가지를 가늘게 부수었습니다. 두 나무 토막을 비비다 손바닥이 벗겨졌습니다. 땀과 피가 섞였습니다. 그때 작은 불씨가 점점 살아났습니다. 저는 입김을 불어 살렸습니다. 불꽃이 튀며 나무단이 타오르자 마음속 어둠이 한 겹 물러났습니다. 조개를 얹으니 툭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힘이 돌았습니다. 저는 밤을 준비했습니다. 바람이 드는 틈을 돌로 막고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라디오는 없지만 제 귀는 밤바다 소리를 읽었습니다. 파도, 간격과 바람결. 비가 올지 말걸지 대충 짐작이 됐습니다. 새벽에 해변을 걷다 부서진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선에서 떨어진 듯한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낡은 낚싯줄과 바늘이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새 조각 하나만 있어도 고리를 만들 텐데. 동굴 근처에서 녹슨 몸 몇 개를 찾아 망치질 대신 돌 2개로 두드렸습니다. 고리 하나를 간신히 만들어
줄에 묶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바위 그늘에서 찌를 띄우고 기다렸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줄이 당겨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손목을 꺾어 낚싯줄을 끌어당겼습니다. 손바닥이 또 벗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작은 우럭 한 마리가 발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모아 고기를 감싸 쥐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 위에 올려 굽자 기름 냄새가 번졌습니다. 한 점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 수 있다. 해가 넘어갈 무렵 모래사장에 이상한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제 발자국이 아닌 더 넓고 무거운 발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숲 가장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섬에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마음이 긴장했습니다. 반부를 낮추고 돌을 손에 들고 잤습니다. 귀는 바람을 읽었습니다. 낯선 기척이 없나 살피며 숨소리를 고르게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고단한 몸을 붙잡아 줬습니다. 셋째 날 아침, 동굴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낮게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던지지 마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말은 노인이었습니다. 볼이 패였고 팔뚝은 가느다랬습니다. 이름을 박철수라 했습니다. 한 달 전 이 섬에 내던져졌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속았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군말 없이 물을 건넸습니다. 철수는 연거푸 마시고는 불 앞에 앉았습니다. 몸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 섬, 노인들을 돈 받고 버리는 데랍니다. 포구에서 몇 번 사라진 사람들 얘기를 들었지만 설마 했죠. 저는 전단에 단 문신을 떠올렸습니다. 선장의 팔과 전단 사진. 그 문신이 이 섬의 표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바람이 거세면 해안동 쪽에 큰 쓰레기 더미가 모인다고 알려줬습니다. 거기서 쓸만한 물건을 건지곤 했다 했죠.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바위 너머에 뒤집힌 배에 잔해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실 문짝 하나가 반쯤 틀어져 있었죠. 저는 못을 빼고 뒤를 들춰봤습니다. 녹슨 철사 뭉치와 함께 작은 무전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 동굴로 돌아와 무전기를 분해했습니다. 나사 몇 개를 돌이라도 풀 수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린 모래를 털고 젖은 회로를 불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망가지니 손등으로 온도를 재며 말렸죠. 하루, 이틀, 손끝이 근질거렸습니다. 조선소에서 납을 다루던 손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이 철수와 일과를 나눴습니다. 물 깃기, 나뭇가지 모으기, 낚시. 둘이 있으니 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밤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는 새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국을 2그릇 먹고 배를 두드리며 웃던 모습.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싸늘해지곤 했습니다. 사흘째 저녁, 저는 말려 둔 회로를 다시 조립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연결 납땜이 한 군데 끊겨 있었죠. 철수에게 불빛을
조금 더 가져오라 말하고 손톱만 한 선을 다시 맞댔습니다. 숨을 참듯 눌렀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잡음이 올랐습니다. 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귀로 먼저 온 바다가 이번에는 희망의 소리를 데려온 듯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밤 10시. 전파가 덜 어지러울 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무인도 고립자. 남해 동쪽 캐로 추정. 직수 확보. 부상 경미. 구조 요청. 첫날은 잡음뿐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허공으로 말이 흩어졌습니다. 셋째 날 미세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다시 송신하시오. 저는 더 또렷하게 반복했습니다. 위치 불명. 동쪽 해류 강함. 낮은 동굴과 작은 만. 응답하라. 짧은 맥이 끊기듯 말끝이 사라졌습니다. 희망과 허무가 번갈아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매일 같은 시간에 우리는 앉았습니다. 마치 근무 서듯 앉아 신호를 보냈습니다. 닷새째 밤, 선명한 음성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해양경찰, 신호 수신. 내일 오전부터 수색 착수. 저는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살아 나간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믿기지 않아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우리 살아 나간다. 철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해가 높이 오를 때까지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멀리 저물어 보이는 배 하나가 섬을 향해 왔습니다. 흰 도색이 아닌 검은 선체. 선장과 사내 둘이 내렸습니다. 선두에 서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늘해졌습니다. 서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갑시다. 목소리가 얇게 떨렸죠. 그 뒤 사내들은 무전기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말했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생명줄이다.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다. 사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손목에 단문신. 전단의 모양과 완벽히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용히 주시면 다들 편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철수가 제 앞으로 반걸음 나섰습니다. 젖은 모래가 발밑에서 뭉개졌습니다. 그때였죠. 바다 건너 서치라이트 같은 흰 빛이 번졌습니다. 엔진음이 바람결을 찢었습니다. 흰 배가 물살을 가르며 달려왔습니다. 측면에 해양경찰 네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윤의 얼굴빛이 사라졌습니다. 단문신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도망칠 틈은 없었습니다. 해경이 상륙하자 저는 있는 힘껏 말했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무인도 고립자 둘. 가족에 의한 유기 정황. 운영선 관련 의심. 해경은 우리를 둘러보고 서윤과 사내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단문신 사내가 발끈하며 떠들다 제압을 당했습니다. 서윤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쇳불 앞에서 30년 서 있던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파출소로 옮겨진 뒤 저는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호구에서 출발한 시간, 배의 모양, 선장의 문신, 섬의 지형, 무전기 수리 과정, 철수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해경은 기록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처음엔 발뺌했지만 금세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염분과 탈수를 채우고 임시 숙소로 옮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반쯤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은 맑았습니다. 저는 옷더미 속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돌리니 등기 원본과 통장 사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온병을 가슴에 붙여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이게 내 마지막 줄일지 모른다는 예감으로 숨겨둔 물건. 그 덕분에 집을 잃지 않겠구나. 저는 묵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체온이 허리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민호는 제 얼굴을 만져보곤 시근거렸습니다. 말랐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강하다고.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강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윤이 면회를 청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초췌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서윤은 떨리는 목으로 말했습니다. 빚이 많았다고. 돌봐 드릴 자신이 없었다고. 저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내쉬었습니다. 변명은 변명일 뿐이다. 그래도 말은 아껴야 한다고 마음을 고쳤습니다. 돌아와 민호와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가 눈물 맛이 났습니다. 셋불 앞에서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용접선이 내일을 버틴다. 저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철수의 쉰 웃음, 파도 소리, 단문신, 그리고 보온병. 흩어진 조각들이 점점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남은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그 문신을 달고 또 다른 섬으로 향하고 있을 테니까요. 수사팀은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듯 길을 찾았습니다. 포구의 폐창고에서 명부가 나왔습니다. 이름과 날짜, 송금, 내역, 단문신 사내의 별칭. 저와 철수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기억을 보탰습니다. 선장의 손동작, 배의 흔들림, 섬에 닿는 시간대. 해경은 다시 섬을 급습했고 다른 고립자 둘을 구조했습니다. 남자 하나는 탈진으로 쓰러졌고 여자 하나는 이름을 되찾듯 흐느꼈습니다. 검은 배는 도주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선장의 팔뚝에서 단문신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 문신은 결국 쇠사슬이 되어 그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폭우의 눈이 내린 날 수갑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떨어지는 눈송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쇳가루처럼 가볍고도 매서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용접봉에서 튀던 불꽃들이 제 어깨를 스치던 날들. 그 불꽃들이 오늘은 저 멀리 흩어지는 눈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에서 저는 증언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서윤도 피고석에 섰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혐의를 차근히 읽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기엔 너무 무겁고 안 보기엔 너무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민호가 법정 밖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바다 예보가 흘렀습니다. 북서풍 약간 강, 파고 상승, 주의 바람. 저는 작은 불을 지폈습니다. 불꽃은 바람을 타고 흔들리며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서 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며칠 뒤 포구에 붙은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노인 6일을 엄벌한다는 문구, 신고 민원 창구, 실무자의 휴대번호까지 두드러졌습니다. 바람이 안내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모서리를 펴주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누군가의 생명줄이 될 수 있겠죠. 셋불 앞에서 배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구조물을 버티게 하듯이 세상도 이런 선들로 간신히 버티는 거겠죠. 봄바람이 들기 시작할 무렵 집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관 옆에 나무 의자를 놓았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신발끈을 푸는 자리입니다. 부엌 벽에는 오래 고쳐둔 라디오를 건 걸쇠를 달아 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켭니다. 오늘의 바다를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보다 조금 일찍 깹니다. 불을 켜고 쌀을 씻습니다. 밥 냄새가 피어오르면 집이 살아납니다. 서유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그 길이 가볍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연애실에서 말했습니다. 변명은 이제 그만하고 시작하자. 내가 망가뜨린 것의 반이라도 고쳐보자.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단숨에 덜어낼 재단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매일 새 선을 그어 이어붙이는 일. 끊긴 곳을 발견하면 또다시 덧대는 일. 철수는 구청에서 임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포구 안내소에서 길 찾는 어르신들 상대를 돕습니다. 전화를 걸어와 묻습니다. 형님, 라디오에 오늘 파고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저는 웃으며 숫자를 읽어줍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귀로 먼저 바다가 온다던 형님 말. 이제 내 귀에도 들립니다. 민호는 밤마다 숙제를 하다 묻곤 합니다. 할아버지, 왜 라디오를 그렇게 자주 들어요? 저는 말합니다. 소리를 놓치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거든. 해무가 껴도 파도가 먼저 알려주지 않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된장국을 2그릇 비우고는 말합니다. 할아버지, 밥이 최고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합니다. 그럼 오늘도 버틸 수 있겠다. 마당 감나무 가지를 쳐내며 생각했습니다. 단문씨는 결국 자기 몸을 붙잡는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보온병은 작은 배처럼 저를 지켜주었죠. 무전기의 잡음은 희망을 부르는 북소리가 되었고, 셋불 앞에서 배웠던 집중은 불씨를 살리는 손끝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론 비슷한 것을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버팀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다. 매일 켜는 불, 매일 짓는 밥, 매일 듣는 소리. 그것들이 사람을 다시 집으로 데려온다. 저녁이면 저는 라디오 볼륨을 낮춥니다. 창을 반쯤 열어 바람을 들입니다. 민호가 옆에서 공책을 펼치고 서윤이 조용히 그릇을 정리합니다. 밥 한 그릇의 온기가 식탁을 덮습니다. 저는 셋불 앞에서처럼 자세를 낮추고 불꽃을 지켜봅니다.
꺼지지 않게, 흔들려도 살아있게, 언젠가 같은 섬에서 떨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불빛 하나가 닿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불을 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내일도 버티자. 끝까지 붙들자. 그래야 다시 돌아온다.